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구독자나 사연을 제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사연 없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사연은 너무 깊은 상처로 제 인생에 남아있어서 한동안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 골마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두었어요. 이제야 겨우 그걸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두려움에 떨면서 동굴 속에서 보내다 보니 아직까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고 인생 2회차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학폭,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왜 작년에 제작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줘서 연일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제대로 드라마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학교 폭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맞는 소리가 나고 어디 터지는 소리가 나면 꼭 제가 교실 한가운데에서 주먹질을 견뎠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베개로 귀를 막고 덜덜 떨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참 웃기죠. 저에게 주먹을 날렸던 그 친구는 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잠에 들어 있을 텐데요. 저라고 왜 극복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피가 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듬직한 남편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정말이지 백날이고 천날이고 그때 저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와 비슷한 인상의 얼굴을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장난이랍시고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지나칠 때 TV 속에서 웃으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다행히도 그런 괴로운 기억들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많이 흐려지고 옅어지고 저도 심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과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일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아무랑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과거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난 그거 신경 안 써요. 당신이 설령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당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우리 집 돈도 많고 명예도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당신이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나랑 내 가족이 당신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게요. 과거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서 길을 쓰고 남편을 밀어내기만 했던 제게 제가 그 어떤 모습이었어도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손을 건네준 남편은 그야말로 구세주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말에 실제로 저도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남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댁을 만나면서 생채기로 얼룩진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부부를 찾아온 딸은 그야말로 먹구름이 가득 끼었던 제 인생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였죠. 제가 딸을 키우면서 했던 생각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겠다라는 생각이요. 여보, 이거 박스 안 버릴 거야? 아, 이젠 버릴 때도 됐잖아. 이사 가면서 이번에 같이 정리하는 건 어때? 당신이 정 버리기 힘들면 내가 처리할게. 저희 딸아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학군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거고 배정받은 학교가 집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서 아이 아빠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사님 써서 등하교 시키면 되지 않겠냐.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내 아이니까 내가 손잡고 등교시키고 하교도 시키고 해야겠고 또 집이 가까이 있어서 선생님들과의 면담도 그렇고 더 원활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맹모 삼천지교가 따로 없다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는 제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큰 욕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큰 짐들은 포장이사 회사 쪽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작은 짐들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조금씩 같이 짐을 싸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드레스룸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편이 먼지가 잔뜩 쌓인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왜 이걸 아직도 버리지 않았냐면서 타박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져온 먼지 쌓인 박스에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과 엠블럼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일기장, 사진들, 명찰 등등이 들어있었죠. 남들은 추억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겐 그저 끔찍한 시절과 그 당시에 가졌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갈무리해둔 그 박스를 보자마자 또다시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아이가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에 저는 부엌에 혼자 나와서 모두 등을 켜고 깊숙한 박스 안쪽 숨겨두었던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대충 떠들러 본 일기장 안에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얼핏 보면 일기장이 아니라 꼭 유서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맞아서 생긴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팔을 감싸 쥐었어요. 거의 잊혀지고 흐려져서 퇴색된 기억들이라 생각했는데 일기장을 펼쳐보는 순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제 앞에 그날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김에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갈무리해 두었던 끔찍한 기억들을 다시 펼쳐볼까 합니다. 이 상처들은 직면해야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늘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항상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했던 거냐 물어도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요. 저는 자라면서 항상 뭔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었고 내 거라는 개념의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은 늘 새방살이었고 교복을 포함해서 제가 쓰는 옷, 신발 모두 다 원래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들 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하루라도 일을 쉬지 않으면 쌓아놓은 빚이 터지듯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고물 트럭을 운전하면서 물건을 타지로 배달하는 일을 하셨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잠을 청하는 대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공사판에서 일용직 근로를 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지런하신 걸까요? 가족들 곁도 그렇게 부지런히 떠나실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에 집을 막 나서서 친구와 놀러 가려고 했던 그때 병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부고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하게 웃던 아버지 모습이 선명한데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고등학교 입학까지 하고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뭐가 됐든지 아빠가 무조건 사줄게. 저번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 미안해서. 아빠, 그러면 나 새 책가방 하나 사줄 수 있어? 가방 밑에가 다 떨어지기도 했고, 친구들도 학교 올라간다니까 다들 새 가방 메고 새 신발 신고 올 텐데. 난 신발까진 필요 없고, 딱 새 책가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졸음 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덮쳤다고 하네요. 고물 트럭이 종이잔처럼 구겨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아버지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뻔했다고요.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나 싶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 차에 실려 있었던 유류품이라며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새 책가방을 누군가 건네주었는데 그 책가방을 끌어안고 나니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할 때까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새 책가방 같은 거 정말 하나도 필요 없는데 나 정말 이제 아빠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거 누가 필요하다고 했냐고.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안 그래도 밝지 않은 성격의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학교 입학하고 출석 일수는 채워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엄마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겨우 등교한 학교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그 어린 몸으로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사람들과 더더욱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죠. 가뜩이나 좁은 동네에서 저에 대한 소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입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늘 애비 없는 애, 가난한 애의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밝은 척 연기를 하더라도 애비 없는 애의 꼬리표가 달랑거리면서
어휴, 아빠도 없는 게 짠하네. 저게 웃고 있어도 속이 마르겠냐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어쩌다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더라도 가난한 집 애라는 꼬리표가 보이면 금세 그 칭찬은 돈도 없는 집에서 머리 좋아봤자 뭐 할 거야. 기술이나 빨리 배워서 집안일 일으켜 세워야지 하는 조롱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무도 그 꼬리표를 제 앞에 대놓고 흔들면서 너 애비 없지? 너 가난하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박세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반 배정을 받고 또 소리 없이 조용히 뒷문을 열어 제 자리를 찾고 있는 중에 그 애가 앞문으로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고개를 든 저는 그 아이와 딱 눈이 마주쳤죠.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애. 선생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큰 만큼 남의 꼬리표를 쩌렁쩌렁 광고하는 애. 그게 딱 그 아이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와서 저와 눈이 마주치고 살갑게 웃으면서 다가오길래 경계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새 제 옆에까지 다가온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얘네 엄마 우리 집 청소한다? 순간 교실이 싸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죠. 청소일을 나가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는 매일같이 간장집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돈 많은 집 사모님이 집 전체 청소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제 그 집에서만 하루 종일 일하면 된다고 저를 붙잡고 하루 종일 자랑을 했었는데 그 집이 운 정말 나쁘게도 돈과 부모님을 등에 업고 전교생을 괴롭히고 다니는 박세희의 집이었던 거죠. 그 교실에서 웃고 있는 건 그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서로 눈치만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한 말투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랬어요. 야, 니네 엄마가 청소하는 게 쪽팔려? 난 우리 집 깨끗해서 좋은데. 애들은 청소하는 게 쪽팔린 일인 줄 아나 보다. 농담인데 기분 더럽게 정색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네.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한 것 같다고? 진짜 기분 더러운데?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옆에는 꼭 수족처럼 비위를 맞추는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본인의 대장격이었던 그 아이 표정이 미묘하게 구겨지는 걸 귀신같이 알던 애들이었죠. 분위기가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붙잡고 뭐 불만 있냐, 얘가 틀린 말 했냐, 꼬운 사람 있으면 나와서 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린 나이 또래에 협박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순식간에 동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학창 시절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턴 예상하시는 대로 이유 없는 괴롭힘에 죽도록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일이었습니다. 야, 니네 엄마 청소 실력 보통이 아니던데. 그럼 너도 청소 잘해? 아, 이게 왜 대답을 안 해? 야, 너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입 한 번 열면 니네 엄마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잘릴 수 있어. 니네 집 애비 없이 니네 엄마 우리 집에서 받는 월급으로 먹고 산다며? 너 그럼 지금이라도 나한테 빌빌 기어야 되는 거야. 가난하면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다. 우리 엄마 시급 한 푼이라도 올려줘, 세희야. 너 학교에 있을 동안 청소는 내가 할게. 이래야지. 야, 안 그러냐? 맞지. 얘는 돈 없어도 깡따구는 장난 아닌가 보네. 그게 제일 불쌍한 건데. 돈 없고 깡따구 좋은 거. 맷집까지 좋다고 하면 인정. 네가 잘 버티면 또 세희가 그거 보고 짠해서 아줌마 월급이라도 올려줄 줄 어떻게 알아? 처음 괴롭힘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너네 엄마 우리 집 청소부인데 너도 그럼 청소 잘하냐? 그 다음 날부터 막 등교한 저의 하루 일과는 쓰레기와 우유로 범벅이 된 제 자리와 사물함을 치우는 거였습니다. 이게 참 저처럼 학교 폭력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기분이겠지만 사람이 이유를 알고 맞으면 최소한 억울하지도 않거든요. 수긍할 이유라도 있잖아요. 아, 내가 가난해서, 아빠가 없어서. 근데 쟤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서 내가 맞는구나. 그런데 제 괴롭힘이 더욱 끔찍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욕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책상을 걸레 가지고 와서 벅벅 닦으면서
속으로 수십 번도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래? 나 좀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내가 대체 너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야, 얘 봐. 진짜 웃긴다. 방금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내가 대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야, 진짜 대박 웃김. 야, 동영상 찍은 사람 없어? 야, 너 드라마 찍냐? 어? 네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가 엄청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넌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너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야, 이런 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보시면 오해한다 너. 우리는 그냥 친구끼리 좀 잘 못 어울리는 친구 잘 챙겨주고 그러는 건데 네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엄청 서운하지. 우리 친구 아니야? 악에 바치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던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제 말을 따라하고 조롱하면서 무슨 재미있는 유희거리라도 생긴 것 마냥 굴더군요. 자기들은 저를 친구로 생각했고 그래서 재미있게 서로 잘 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면서요. 제가 아무래도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차라리 그 당시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자자, 자 중간고사가 다다음 주야. 너네 그냥 고2라고 손 놓고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다. 고2 때 성적이 고3까지 꾸준히 가는 거야. 시험 기간에는 교무실 출입 금지인 거 다들 알고 있지? 괜히 기웃거리다가 불상사 만들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잘 김장해놨다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물어봐. 알겠어? 일이 생겼던 건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등교 후부터 계속된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조금의 반항, 그리고 정말 티나지 않고 교묘하게 골라서 때리던 악마 같은 애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견뎌낸 후였죠. 그때는 제가 유일하게 이 애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 딱 그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세희랑 같은 반이었다면서? 아유, 세희 어머니가 너 좀 잘 챙겨주라고 세희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거기서 일하면서 그래도 저녁에 시간도 좀 생기고. 요즘 이 동네에 그렇게 돈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다. 딸은 학교에서 그 착한 주인집 딸내미한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일해서 그나마 숨 돌리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다행이라고 하는 엄마를 보면서 걔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이 몇 번이고 목구멍으로 올라왔는데도 꾸역꾸역 삼켜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실력과 노력으로 쟤를 짓밟을 수 있는 건 성적 하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판단은 아니었나 봐요. 중간고사가 지나고 반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던 그 친구의 성적이 저보다 뒷줄로 밀려났거든요. 당시에 전교 석차를 놓고 보자면 저는 9등, 걔가 10등을 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눈이 뒤집힌다는 말 있잖아요. 그 당시에 걔를 보고 저도 아는 사람이 정말 눈이 뒤집힐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가 뭔데? 이 가는뱅이야. 네 주제에 지금 어떻게든 날 이겨보려고 아등바등했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아주는데도 뭐가 좀 부족했나 봐. 기운이 남아서 공부할 시간이 남아있던 거 보면. 근데 이제 어쩌냐? 이제 네가 나보다 석차가 떨어지고 공부를 못해도 나는 널 용서해줄 생각이 없는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낼 때는 뭐가 됐든 박살날 생각을 했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공부할 시간조차 없도록 괴롭히겠다는 그 말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성적도 좋고 반장까지 하고 있는 모범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선생님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아니면 학부모 회장까지 하고 있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무서워서 다들 알면서도 눈 감아주셨던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고 제발 반이라도 찢어달라고 울면서 빈 제 기도는 씨알도 먹히지 않고 저희는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얼굴을 보고 반갑게 뛰어오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고 괴로워서 잠을 자는데도 꿈에서도 그 얼굴이 따라다녀서 온몸이 땀범벅이 돼서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 학교에 등교하면 늘 그랬듯이 사물함과 책상, 책장, 서랍까지 다 확인했어요.
저는 책상에 잔뜩 쓰여 있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1시간 반은 일찍 등교를 했습니다. 3층 교실에서 책걸상을 들고 수도가까지 내려가 물을 틀어 낙서를 지우고 교과서도 얼마나 자주 걸레짝이 됐는지 헌 교과서를 사러 온 헌책방 아저씨가 괴롭힘 당하는 걸 어렴풋이 아시고 저한테 가져가라면서 헌 책들을 따로 모아서 챙겨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학교에 주동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등교 전 시간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하면 진정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야, 얘들아 이리 와봐. 얘 지금 뭐 입고 왔는지 봐봐. 그날은 하필이면 엄마가 친구에게서 받아온 옷이라고 이런 비싼 브랜드를 언제 사보겠냐며 저에게 고급 가디건을 선물로 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도 학생인데 새 옷을 선물 받으면 왜 안 좋았겠어요. 거지 같은 학교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새 옷까지 입었으니 오늘 하루는 기분 좋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서서 학교에 가기까지 했는걸요.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친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학교 폭력의 주동자인 박세희의 엄마였다는 것. 전 그저 그 아이의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 놓은 옷을 가져다 입은 사람, 괴롭힐 거리가 떨어져서 심심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알아서 물어다 바친 꼴이 되고 말았죠. 야, 얘네 엄마 이제 우리 집 쓰레기도 훔쳐가나 보다. 이거 봐봐. 너 이 옷 알지? 내가 담배 자국 내서 구멍 났다고 내다 버린 거잖아. 이거 봐봐. 너 이거 산 거야, 친구야? 산 거 아니지? 너희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이거 주워다 줬어? 얘 오빠. 여기 구멍이 똑같이 나 있는 거 봐봐. 진짜 얘 웃기다. 거지끼리 주워오고 주워다 입히고. 엄마가 그 집에서 옷을 가져온 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새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고, 엄마가 이 동네에 친구 하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옷이 당연히 친구에게 받아온 옷이 아닐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집에서 옷을 가져왔던 걸까? 저는 저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며 저를 조롱하는 가해자들이 아닌 헌 옷이라도 주워다가 입히고 싶어서 한달음에 뛰어왔을 엄마를 원망했어요. 참 못난 딸이죠. 그 옷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나절도 못 가서 걸레짝이 되어 어디 소각정으로 갔을 거예요. 멱살을 잡고 짐승 잡듯이 교실 구석에 처박고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입고 온 가디건뿐만 아니라 교복도 엉망진창이 됐으니까요. 야, 너는 꼴이 또 왜 이러냐? 체육관 정리하다가 굴렀대요. 제가 양호실 데려다 주고 올게요. 그러게 왜 시키지도 않은 체육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죽상하고 교실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세희 따라서 양호실 다녀와라. 머리도 좀 정리하고. 그게 뭐냐? 그렇게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벽한 반장의 팔을 붙잡고 양호실에 가고 있었죠. 교실을 나와 복도 끝에 다다르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더러운 거라도 만진 것처럼 제 팔을 털어내더군요. 계단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 이상해의 뒤를 돌아보니 씩 웃으면서 제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버리는 그 끔찍한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양호실로 가야 될 것 같긴 하다. 내가 빨리 가게 밀어줄 테니까 알아서 잘 가봐.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나고 저는 그 와중에도 살고 싶어서 머리를 꼭 감싸 안고 있었어요. 등이 차가운 계단을 몇 번 퉁퉁 찍히는 느낌이 나더니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어떡해요. 분명히 제가 팔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제가 잡아준다고 잡아줬는데. 1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절 계단 아래쪽으로 밀쳐놓고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나오자마자 마치 발을 헛디딘 친구를 구해주지 못해 괴로운 사람의 연기를 하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갔었다고 하는데 대체 계단을 무슨 정신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슨 좀비 영화 마냥 계단에서 굴러놓고 몸을 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가해자인 박세희를 포함해서 주변 친구들이 벙찐 얼굴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가 밀었잖아, 이 나쁜 년아. 왜 맨날 그렇게 날 괴롭혀놓고 착한 척하는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던 복도에서 저는 그 아이의 뺨을 3개 후려쳤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을 그 애는 제가 뺨을 치자마자 얼굴을 붙잡고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반지 덕분에 그 아이 얼굴에는 볼품없이 긴 상처가 났고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어? 피, 피? 너 미쳤어? 지금 선생님 보름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뭘 보고 있어? 얼른 앰뷸런스 불러. 세상에, 세희야. 얼굴 꾹 누르고 있어라, 어? 그리고 나서 그날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전 다리에 통증이 갑자기 밀려와서 계단에 주저앉았고, 저한테 매일같이 피를 냈을 그 애는 살면서 자기 피는 처음 본다는 듯이 기겁을 했습니다. 얼굴을 감싸주고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아 앰뷸런스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눈을 감는 것처럼 기절했던 것 같아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병원이지. 너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어?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너 아주 엄마랑 네 남은 인생까지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니? 응? 아니 우리가 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친구 얼굴에 손찌검이나 하고 지금 학교랑 다 너 때문에 난리가 났다. 너 이제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엄마는 더 이상 수습할 수도 없어. 어? 흐릿하게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몇 번 눈을 더 깜빡이고 나니 초점이 맞아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엄마는 제 어깨를 붙들고 마구 흔들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입속에서 여러 말이 맴돌았죠. 엄마는 모르잖아. 엄마는 내가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몇 대 맞고 겨우 한 대 때린 거 엄마는 하나도 모르잖아. 억울한 마음에 입을 뗐는데 정말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요. 그 와중에도 이 병실은 하루에 얼마나 나갈까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밟으면 그냥 꿈틀하고 마는 지렁이가 아니라 없는 이로도 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었나 봐요. 아니면 대장이 빠진 물 위에서는 차마 손을 댈 엄두도 못 냈던 걸까요? 박세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이미 퍼진 소문에 아무도 저를 이전처럼 함부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내일 너 징계 처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세희랑 세희 어머니도 모실 거다. 너도 어머님 모시고 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시라고 하고. 그땐 전 정말이지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창문 아래로 뛰어내릴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학교에서는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학폭위가 열리게 됐고 저도 구석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엄마를 모시고 학교에 갔죠. 전 이대로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신성한 학교에서 이런 애들을 그냥 놔두면 다른 학생들한테 무슨 본보기가 되겠어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양이다. 눈가를 왜 그렇게 뜨고 쳐다봐 기분 나쁘게. 아유 저 세희 어머니 고정하세요. 아니 저희 쪽에서 봉사자나 기타 징계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봉사해요? 봉사하라면 우리 딸한테 와서 해야지. 걔가 지금 귀한 얼굴에 흉터까지 남게 생겼다고요? 학교도 나오기 싫대요. 어? 얘가 없어야 등교를 한다는데. 그럼 지금 맞은 우리 딸이 학교를 관두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학교를 다니겠다. 이겁니까? 저도 맞았어요. 제가 더 오래 맞았다고요. 걔가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때렸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너 이게 어린 게 벌써부터 뻔뻔하게 정치질을 하려고 드네. 너 우리 사이가 어떤 애인 줄이나 알고 지금 함부로 씨부리는 거야? 선생님 아시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릴 애가 아니네. 그냥 경찰서에서 해결할 테니까 이만 가보시죠. 아유, 세희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희 애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개념도 없고 철도 없고. 아유, 제가 애를 뒤지게 패든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맞은 건 내가 더 맞았는데 제 징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진짜 가해자 엄마 발 밑에 납작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겠죠. 제 목덜미를 잡아 끌고 무릎을 꿇리는 엄마 손이 그동안 겪어왔던 매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놓은 걸 가지고 애가 철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난 제가 학교에서 잘리는 징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잘리든지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자퇴하고 마무리하든지. 그리고 딱 보아하니까 합의금 물 돈도 없는 집인 것 같은데 그건 아줌마 월급이랑 퇴직금에서 내가 알아서 충당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일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사모님. 당장 그렇게 자르시면 저희 가족 정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봤니? 어? 네가 지금 너희 엄마 직장까지 같이 없애버린 거야.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뻗기 전에 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 사람이 또 울컥하면 그런 생각을 죽어도 안 하거든. 네가 잘못한 건 그거다. 어? 앞으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바닥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놔두고 저는 교실로 돌아가 짐을 챙겨서 가해자인 박세희 책상에 침을 뱉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다짐했죠. 내가 만약 살면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일이 생긴다면 오늘 나와 엄마가 겪은 모든 수모를 배로 되갚아 줄 거라고. 던지듯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집에 와서 울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적혀 있는 일기와 괴롭힘의 흔적을 담아둔 사진들, 제 명찰을 뜯어 박스 안에 넣고 닫아버렸습니다. 수모를 배로 되갚아주는 건 둘째치고 다시는 그 아이와 만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면서요. 그건 놔둬요. 다시 열어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치울게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건데 이런 묵은 상처들은 털어내고 갔으면 좋겠어서 하는 이야기야. 당신이 버리고 싶지 않다면 나도 억지로 버리게 할 생각은 없어.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남편 말대로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당시 뺨 한 대와 맞바꾼 제 학창 시절이 제대로 끝맺음도 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느낌이라 쉽사리 박스를 버리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온 가족이 이사를 가는 날, 그날까지 이삿짐 가장 아래 한 구석에 그 박스가 실린 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얄궂더군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박스를 잠시 떠들러 본 것뿐인데 그게 제 운명의 시발점이었던 걸까요? 제대로 되갚아주겠다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철되어 있는 저의 끔찍한 학창 시절이 그렇게 재빨리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인연으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모두 이사를 마치고 저는 순조롭게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를 오면서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는 떨어지게 된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요. 아이의 예비 소집일에 받아온 안내문을 종이가 달아라 읽고 또 읽고 나니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넓은 강당에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딸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언제 저렇게 컸지 의젓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에 절대 보이면 안 될 그 얼굴이 보이더군요. 누군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제 학창 시절을 망친 주범. 죽어라고 버텼던 고등학교 3년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난도질했던 박세희가 단상에서 말도 안 되게 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학년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 나와 아이를 인솔해 주는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애는 제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되었더라고요. 충격에 빠져서 손까지 덜덜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고 남편은 급히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여보, 정신 차려. 천천히 숨 쉬고. 대체 무슨 일이야?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애야. 난 정말 이제 다시는 얼굴을 안 볼 수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 애야, 여보.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절 보면서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됐나 싶더라고요. 우선은 아이의 입학식을 망치진 말자면서 저를 부축해 교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실 뒤편으로 들어서니 그 애도 그제서야 제 얼굴을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 시간, 저는 만류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 혼자 상담을 진행하겠다면서 아이와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쭈뼛쭈뼛 저에게 다가오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을 뻔한 걸 참아냈죠. 여기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나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내가 정말 미안한 게 많아. 제발 부탁이야. 나 이 사립초등학교 정말 어렵게 들어온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철이 없어서 실수했던 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사과할게. 어?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학부모 관계잖아. 옛날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건 다 묻어두고 지금은 아이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했던 실수? 넌 내 학창 시절을 아작내놓고 그런 단어로 뻔뻔하게 포장이 되나 보다. 미안한데 난 너 같은 년이 선생 노릇한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애를 가르친다고? 꿈깨. 나도 이제부터 입 꽉 깨물고 네 인생 작살낼 테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애, 아니 저희 딸아이의 임시 담임 선생님을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뜯고 싶었지만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그 애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제 눈앞에 떡하니 나타날 줄이라곤 상상도 못했죠. 고등학교 시절 그런 사고가 있고 학교를 떠난 이후 연락을 이어나가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딱 한 명 양호실에서 울고 있던 제게 늘 연고를 건네주던 친구 한 명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니? 걔를 우리의 담임 선생님으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교대 들어간 건 알고 있고 그 초등학교 갔다는 이야기도 난 건너 건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 물론 네 딸이 그 학교에 들어갈 거라고는 나도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걔네 집 걔가 대학 들어간 이후로 쫄딱 망해서 그 학교도 겨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자식 앞세워서 다시 팔자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공들인 거라고 그러던데? 그게 말로만 듣던 업보라는 걸까요?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을 찍어 누르던 그 아이의 엄마 얼굴까지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정말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돈 많은 거 하나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저를 만나고 갑자기 꼬리를 내렸던 것도 본인의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누구 인생을 망칠 땐 자기 인생도 박살날 각오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 나도 똑같이 되돌려주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다만 저는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딸아이의 학교 생활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여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던 저였지만 마음 카페부터 시작해 동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란 모임에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제가 그렇게 사교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네 이야기라면 모두 저를 통해서 지나갈 정도로 모임이나 학부모 회의에서 꽤나 영향력 있고 입김 센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저의 입지가 그렇게 굳건해질 때마다 제가 학교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찾아오는 날이 늘어날 때마다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반대로 어두워지고 쪼그라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언제라도 제가 시한폭탄 같은 입을 열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질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이 내가 어린 시절 왜 저런 걸 무서워했을까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왜 옆 동네 초등학교 있잖아요. 선생님이 애한테 정말 눈이 뒤집혀서 체벌을 해가지고, 그래, 그거. 수민 엄마도 들었지. 그 선생 쫓겨났대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손을 올릴 수가 있어?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인성검사를 몇 번이고 더 해서 들어와야 돼. 애 한참 자랄 땐데 그런 선생 잘못 만나서 평생 학교 생활에 트라우마 생길 거 생각하면 안 그래요? 그렇죠. 확실히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죠. 왜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동창이라고 하지 않았어? 친한 사이였어?
아우, 이건 뭐 검증하고 싶어도 툭 하면 불법이다 뭐다 해서 손을 쓸 수가 있어야지. 저희요? 저희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죠.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학부모 회의 회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다음 회의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요. 마침 그 당시에 저희 옆 동네에서 교사의 과한 체벌로 크게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학부모들도 전부 그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금세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몇몇 학부모들에게만 담임 선생님과 동창 사이였다는 걸 밝힌 이유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그럼 제가 직접 담임 선생님을 검증해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제 편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학부모 회의 전날 저는 오랜만에 다시 학창 시절의 피해 기억이 남아있는 박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을 새워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날 맞았던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지만 제 힘으로 이 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미리 학부모들에게 오늘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 전에 다룰 예정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덕에 평소보다 더 높은 출석률을 보이더군요. 다들 궁금했겠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자, 그럼 3차 학부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올라온 안건들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요즘 옆 동네에서도 꽤나 논란이었는데 교사의 자격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상에 올라서 뜬금없이 담임의 자격을 운운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뽑아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뭔가 잘못된 걸 느꼈는지 황급히 단상으로 걸어오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하라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진과 영상을 화면에 띄워놓으니 학부모들 표정은 궁금증에서 경악으로 물들었죠. 여기 서 계시는 저희 아이의 담임 선생님 박세희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의 주범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저는 한 아이의 학부모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라서 기절 직전인 학부모들을 보면서 가해자였던 그 친구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제 마이크를 빼앗아 던져버리더군요. 전 말을 멈추는 대신에 그 친구를 빤히 쳐다보고 비웃어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회의 전 나눠드렸던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피해자였던 제가 남긴 일기가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기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여자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으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던 이 짐승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는 단상에 서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렇지만 이미 화가 잔뜩 난 학부모님들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학부모들은 단상까지 올라와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화를 냈어요. 머리채를 잡는 학부모까지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화에 차 있는지 예상이 되시죠. 시끄러운 소란에 복도를 지나가던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뜯어 말리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진정?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아? 기껏 좋은 사립학교에서 기를 쓰고 들어왔더니만 교장이 돼서 이런 자격도 없는 여자를 선생으로 들여놓고 교장이면 뭐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기를 쓰고 이 학교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두고 봐. 당신 이 여자 학폭 가해자인 거 알고 있었어? 그제서야 교장 선생님도 상황 판단이 되신 건지 학부모들이 얼굴에 들이민 유인물을 천천히 읽어보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악마를 다그치더라고요. 박사희 선생님, 이게 진짜야?
아이고, 어머님, 제 불찰입니다. 이런 검증도 안 된 선생을 학교에 들이다니요. 저희 측에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세 선생은 당분간 출근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책상 빼게 될 테니까 인수인계서를 준비하시던지.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전 그 아이에게 손찌검 하나, 발길질 하나 하지 않고 우아하게 그 아이 인생을 박살냈으니까요. 그 아이는 뭐가 그렇게 분했는지 울부짖으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학창시절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그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말이야. 사람이 또 울컥하면 그런 생각을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더라. 너희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해? 네가 잘못한 건 그거야. 우리가 영원히 만날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주제 파악하면서 그렇게 살아. 내 눈에 절대 띄지 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또 한 번 학교는 난리가 났죠. 학부모들 민원 전화로 다른 선생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쫓겨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학교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전화기에선 정말 불이 나더군요. 제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아이의 엄마에게도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린 날 자식이 한 치기 어린 실수를 본인이 대신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정말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나란히 여시나 드세요. 너네 인생 이제 망했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동네의 소문이 다 난 통에 어디 학원 강사로도 취업하긴 어렵겠죠. 이 아이를 상상 속에서 몇 번이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저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을 쓰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를 잊기보다는 그 상처를 흉터로 만들고 극복하고 싶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 아이가 망하는 걸 지켜보면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혹시라도 사연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마음에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신 분들 여기에 다 놔두고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극복해봐요. 세상 아직 살만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꽃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이벤트 회사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플로리스트라는 게 사실 이름만 거창하지 막상 일은 중노동에 가까워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하는 내내 제가 사랑하는 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직업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이 꽃 때문에 만난 인연으로 인해 하마터면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어요. 바로 이 꽃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었거든요. 그날도 지방에서 큰 행사가 있어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시장에 들러 주문해둔 꽃을 차에 한가득 실어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도 자지 못하고 장시간 운전까지 해서인지 자꾸만 잠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만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꽃도 멀쩡했지만 제 차에만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제 상황이 다급해 보였는지 사고가 난 상대방 차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묻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같은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꽃을 그분의 차에 실어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 때문에 사고가 나서 곤란하셨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차도 너무 멀쩡한데요, 뭐. 거기다 저도 장시간 운전이라 지루하고 지쳤었는데 꽃향기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남자의 말처럼 저도 가는 동안 한시도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행사 장소에 도착해서도 이 차에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 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자도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연락처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인연으로 서울에서 다시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자연스레 데이트도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둘 다 서른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나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죠.
나이도 나이였지만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데 남자친구에게 차나 집을 다 지원해 주실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신 것 같았어요. 속물 같아 보이기야 하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조건을 절대 배제하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결혼 상대로 지금의 남자친구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어머니에 대해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교육자로서도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 중 한 분이 형이랑 결혼할 정도면 알만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부모님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재산이 어느 정도든 간에 시어머님의 시자만 나와도 다들 학을 떼는데 아들이 저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 극찬을 하고 함께 일하던 직원과 고부 사이로 지낼 정도면 최소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는 분이겠지라는 기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당연히 만나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조건 좋은 남자친구에게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워낙 평소에도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이라는 건 알고야 있었지만 점점 볼수록 주변의 다른 여자들에게도 다정하게 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약간의 오해까지 살 정도로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의 차를 탔는데 처음 보는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향기가 좋다고 말했더니 최근 들어 남자친구의 차로 함께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선물로 해줬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함께 출근하는 직원이 누군지 물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직원이 다름 아닌 최근에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자 직원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언제부터 한 거야? 얼마 안 됐어. 저번 회식 끝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는데 마침 같은 방향이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거야. 신입 직원이라 차비라도 아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도와주는 거지. 절대 자기가 걱정할 일 아니야. 심지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이라면서 기름값도 안 받고 해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몇 번이나 따져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도 태연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습니다. 성별만 여자일 뿐이지 그냥 어린 동생 같은 직원이라 도와주고 싶은 거라네요. 저는 항상 남자친구의 호의와 배려가 일상인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부모님을 들먹이며 자신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겠다네요. 그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남자친구는 자연스레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이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본인도 하루빨리 저와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기뻐서 저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안 그래도 이 남자라면 저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지던 때였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마침 다음 주가 어머님이 생신이라면서 함께 축하도 할 겸 인사를 오겠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때다 싶었습니다. 친구들 말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엔 무조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만나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2년 넘게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가족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결혼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이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다던 남자친구의 형수님, 그러니까 제게는 동서지간이 될지 모를 바로 그분께서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꽤 매서웠습니다. 우리 1등 신랑감 도련님이랑 결혼하게 될 운 좋은 아가씨가 누굴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되게 밝게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미묘하게 되게 가식적이고 불편한 느낌. 딱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의 형수님이니 저도 그냥 편의상 손이 동서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제가 이상한 건지 몰라도 1등 신랑감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제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기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던 대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치원에서
꽤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했더라고요. 연애 전부터 말이죠. 말로는 동서가 워낙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어머님 마음에 들어 먼저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고 있다가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회식 자리에 자연스레 아들을 불러 만나게끔 소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서가 그 정도로 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자꾸만 사람을 관찰할 듯 위아래로 흘겨보고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게 자꾸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상을 차리는데 이것 좀 퍼라, 놔라는 물론이고 뒷정리를 할 때까지도 자리에 편히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저는 물론 앞으로 잘 봐달라나 인사를 하러 온 거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생신을 축하드리러 온 손님이었는데 자꾸만 손윗동서 흉내를 내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나쁜 감정을 삭히며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동서가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뜬금없이 커피 뭐 좋아하냐고 물으면서 저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둘만 남으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시부모님이고 직장 상사고 눈치 안 본다고들 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30이 넘었으면 별로 어리지도 않잖아요? 아니면 원래 눈치가 좀 없는 편인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저는 순간 제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다 알아들었으면서 모른 척 하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내내 남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으면서 가족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는데 이 주방 안에 복병이 있었네요. 이런 사람을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좋게 보시고 며느리로까지 삼으셨다는 건 평소에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밑에 사람들만 소위 말해 몰래 갈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왜 그래? 본인보다 어른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손님이든 남이든 일어나서 거드는 게 기본이고 예의잖아. 알아서 좀 해야지. 꼭 내가 부려먹는 것처럼 보이게 일일이 시켜야겠어? 저는 순간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해서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도련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 알려주는 건데 우리 시부모님 예의, 예절, 태도 굉장히 엄하게 보시는 분들이야. 앞으로도 우리 도련님 만날 거면 오늘처럼 행동했다가는 절대 우리 집안 사람 되긴 글렀다고 보면 돼.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손윗동서는 제 할 말만 다 하고는 커피와 과일을 담은 커피 쟁반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이죠.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이번 생일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네. 아무 때나 편하게 자주 놀러 와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도 현관까지 나와서 마중해 주시며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님의 손길이 집에 와서도 잊히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좋은 분이라는 인상이 깊게 남았죠. 하지만 역시나 제 동서가 될지도 모를 바로 그 여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죠. 그런데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가장 저와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건 손윗동서인데 그런 사람이 불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형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난 기분 좀 별로였어. 오빠 형수가 나더러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그랬다니까? 정말? 아, 형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형수님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다 알아서 엄마 도와주고 하기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싹싹하다고 생각했거든. 뭐야, 지금 형수님 편드는 거야? 난 초대받아서 간 손님이고 처음 간 건데 내가 뭘 알아서 어떻게 척척 집안일을 도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힘든데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손윗동서가 이것저것 간섭하고 들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형수도 동서될 사람이 집에 놀러 온 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 거였을 테니 기분 상했다면 자신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형수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던 차에 드디어 형네 부부와의 식사 약속 날이 됐어요. 저는 가기도 전부터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다시 만난 손윗동서는 좀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하는 동안은 별말 없이 좋은 얘기만 하더니 식당에서 나와 잠깐 산책을 하던 중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잠깐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제게 무슨 인터뷰라도 하러 나온 기자처럼 질문 세례를 퍼붓더라고요. 플로리스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해요? 급여는 프리랜서 개념인가? 아니면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일을 하고 제가 맡아서 한 일만큼의 급여를 받아요. 아,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육아휴직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생각보다 일이 고되고 시간도 많이 할애되는 행사들이 많아서 임신하고 병행하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도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행사에 도와주러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급여 차이는 있겠죠. 아, 그럼 육아휴직은 쉽지 않겠네요. 그럼 나중에 본인 가게를 하던가 문화센터 이런 데 자리가 있으면 강사일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순간 면접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이 정도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돌아오기 전에 준비해온 질문들을 모두 다 해내야 하는 사람처럼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해대는 게 거의 웬만한 압박 면접 저리가라였죠. 저도 덩달아 속도를 내 대답을 하다가도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동서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왜 궁금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질문들은 지금부터 시작됐죠.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부터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계획은 어느 시기에 몇 명 정도로 생각하냐까지 묻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좋게 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니 더는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세요. 왜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괴롭히세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수님한테 왜 화를 내고 그래? 타이밍도 참 거지 같죠. 하필이면 제가 인상을 구기고 소리를 치던 순간에 남자친구와 예비 아주버님이 양손 가득 커피를 들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동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괜한 오지랖에 이것저것 물은 건데 아무래도 요즘 분이라 그런지 좀 불편하셨나 봐요. 미안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괜한 주책을 부렸어요. 당신이 무슨 주책을 부렸겠어? 평소에 그런 행동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날이 은근 춥네. 커피는 그냥 각자 돌아가서 차 안에서 마시자. 너무 당황해서 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제가 손윗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분에게 개념 없이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낸 이상한 애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을 한 걸까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말이죠. 보통 다들 동서가 될 사이끼리 저런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나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형네 부부를 만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날 이후 고민이 더 깊어져 버렸죠. 남자친구의 형수, 그분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결혼식 시즌이라 정신없이 웨딩홀 꽃장식 행사가 많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며 지내던 때였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업무 관련 전화인가 싶어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바로 남자친구의 형수였어요. 저는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싶었는데 절대 남자친구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둘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통화를 할수록 왠지 만났을 때 들었던 목소리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봐야 만난 건 딱 두 번이긴 했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언제나 조금 격앙되고 과장된 톤의 목소리가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따로 보자며 차분히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쩐지 평범하게 들렸어요.
어쨌든 저도 알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따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형수와 쉬는 날 이른 아침에 따로 만났죠.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찾아올지 말지 많이 고민하다 그래도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힘들게 제게 연락했다면서 문을 떼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지금부터 본인이 하는 얘기는 다 사실이고 원하면 증거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다는 것만큼은 꼭 비밀로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내가 따로 이렇게 만나러 온 걸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나야 이미 이 집안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아가씨는 그래도 아직 이 집안에 발 들여놓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내가 용기 냈어요. 처음에 만났던 그 동서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멋대로 말도 막 놓고 막무가내로 굴더니만 지금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는 손윗동서의 모습에 알겠다고 있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왠지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 저라도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동서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의 얘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의 얘기는 이랬어요.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졸업 전에 무조건 실습을 필수로 해야 해서 학교 교수님 추천으로 처음 시어머님의 유치원에 가게 됐다고요. 규모도 작지 않았고 한 동네에서 꽤 오래 운영된 곳이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습에 참여했다네요. 그리고 사실 실습 기간이라고 해봐야 길어야 한 달이었으니 그때는 마냥 너무 좋아 보이기만 했대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시어머니신 당시의 원장 선생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잘해주시면서 이미지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며 졸업하면 바로 연락을 하라며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요. 동서는 그 말을 솔깃해서 정말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렸고 원장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곧바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워낙 시나 구청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아이 부모들도 전과는 달라서 조금만 불만이 있거나 하다 싶으면 바로 원룸으로 찾아오거나 따지기도 하지만 동서가 처음 실습을 하던 시기만 해도 원장과 교사들이 쉬쉬하며 이어져 온 악행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대요. 구구절절 말로 하자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영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보살피는 기관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동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아이들 부실 간식과 재료 공급 문제였답니다. 동서가 알기론 보통 원으로 배달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원장은 남편과 함께 차를 가지고 나가 간식이나 식사 재료를 장을 봐왔대요. 자기들 말로는 더 좋은 회사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려고 발품을 파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사온 재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과일이나 제과, 제빵류 같은 경우 옛날부터 원장이 거래하던 공장들의 공장장들에게 조금씩 돈을 찔러주면서 폐기 직전의 제품들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가져온 것이었고 재료들은 큰 식당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가게들에서 품질이 좋지 않아 팔지 못하고 남은 떨이식으로 채소나 고기를 싸게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는 내내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 유치원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집 며느리가 되고. 바로 지금부터 해줄 얘기가 진짜예요. 나도 우리 시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난 뒤니까요. 이어진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유치원에서 신입교사로 있었던 이 3년 동안은 아예 유치원 재정에 대해 몰랐었대요. 그리고 3년 차가 넘어가자 유치원 안에서도 교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가 생겼고 어느 날 원장이 따로 불러내더니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며 이것저것 개인사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동서는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자상하게 얘기를 들어주길래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절대 남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 힘들게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는 나라에서 주는 기초 지원금까지 받으며 공부해서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애틋해진 표정으로 동서를 꼭 안아주는 거로도 모자라 얼마 뒤 갑자기 동서의 월급까지 올려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자신이 정말 좋은 유치원에 들어왔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원장 부부에게도 깍듯하고 살뜰하게 굴었다고 해요. 정말 자신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그때부터였답니다. 원장 부부가 동서에게 자신의 큰아들 얘기를 한 건 말이죠. 직장도 탄탄하고 인물도 좋은데 애가 숙기 없는지 연애를 안 한다고요. 동서는 당연히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자신의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데 정말 아들과 만나기를 바라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큰아들을 불러 소개를 해줬답니다. 거기다가 원장이 불러낸 큰아들은 정말 원장 부부의 말대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평범하니 마음에 들었대요. 그 순간 원장 부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쌓였다고 합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요. 그런데 내가 깜빡 속았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 연기가 아예 몸에 배어버렸는지 본인들도 본인들의 연기에 취해 있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동서의 말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었어요. 동서는 연애를 6개월도 채 하지 않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었고 남편 될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 더 이상 연애만 하고 있어봐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빨리 서둘렀다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유치원을 동서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물론 서류상이었죠. 건물은 당연히 시부모님 소유였지만 원장직을 이제는 며느리가 된 동서에게 넘긴 것이었어요. 동서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마치 마녀의 꿰매 넘어가 성에 갇힌 공주님 이야기처럼 끔찍했대요. 자신의 시부모님 두 분은 아주 완벽한 한 쌍이랍니다.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며 나쁜 짓을 하는 데에는 도 같았는지 아주 합이 좋아서요. 이제는 한 식구라고 자기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며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너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식이었대요. 그 순간 동서도 덜컥 겁이 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시부모에게 바른 소리를 했는데 두 분 다 오히려 동서의 반응이 기가 막히다는 듯 한심해하며 너 친정어머니 생활비 하며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돈이 다 크돈이야. 너나 네 엄마도 우리랑 다 공범이라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자신들의 며느리로 동서를 고른 것부터가 아주 계획적이었다네요. 동서가 결혼하고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에게 시부모님은 자신의 남편을 시켜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있었답니다. 동서는 뭣도 모르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유치원 자금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체를 매달 시키는 것이었죠. 시부모의 계획에 동서가 완벽하게 걸려든 거였습니다. 이미 완벽한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시부모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까지 혼자 다 덮어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아는 판이었지만 시부모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동서를 칭찬하며 유치원 관련 일은 모두 다 일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네요.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딱이다 싶었던 거죠. 당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딱 좋다 싶었던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들이 걸리면 다 책임지게 하려고 결혼까지 시켰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교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를 선정할 때도 문제가 많았답니다. 단 하나도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는 증거 자료들을 조금씩 다 모아뒀답니다. 잘못하다간 자신이 다 뒤집었을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 저에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리고 동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지금까지 자신이 저에게 왜 이상하게 군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둘 다 며느리도 당연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야 하는데 아가씨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나한테 테스트해보라고 시킨 거였어요. 아니, 그게 다 어머님께서 시킨 테스트였다고요? 이 집안만의 이상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해도 아이가 생겨도 절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살림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하고 친정 부모님 봉양은 어디까지나 돈으로만, 모시는 건 무조건 시부모만 가능. 그,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실제로 동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앉혀놓고 이야기한 내용이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잔소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부모를 겪어보니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네요. 지금도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항상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그나마 갈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동서가 제게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답니다. 여자애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드세 보이는 데다가 직업도 탄탄하지 않다면서 며느리감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동서가 테스트를 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네요. 최근에 제 남자친구가 꽤 어린 회사 후배를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카풀을 하면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연히 어머니가 보시고는 애가 참해 보인다며 남자친구에게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역시나 동서는 그 여자에게도 제게 한 것처럼 똑같이 굴었고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아무리 어머니가 데리고 와보라고 했다고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 너무 쇼킹했습니다. 그건 저를 향한 기만이었으니까요. 동서는 제게 오히려 잘된 일이랍니다. 그 집안의 실체를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니 말이죠. 시어머니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집안 두 아들이에요. 어머니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효자 중에 효자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동서에게 했어요. 앞으로 뭘 어쩌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자신의 시부모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됐지만 이제서야 확실히 마음이 섰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비장하게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이 거지 속을에서 발을 빼게 도와줬으니 이번엔 자신을 좀 도와달랍니다. 아니,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혼이요. 이혼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혼자 덤비기에는 겁도 좀 나고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해도 힘이 될 것 같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뭘 믿고 도와드려요. 지금도 그냥 말로 들은 게 전부인데.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가씨가 너무 드세 보인다고 하면서 그 회사 후배가 훨씬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순해 보이고 참하다고요. 그래서요? 효자 도련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갈 리 없어요. 분명 달라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날 동서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동서가 한 말들이 모두 다 사실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믿기지 않는 말들의 진실을 아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분명 그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좀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막상 어른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책임감도 더 생기고 긴장이 된다면서 이번 승진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소식이 생기면 그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저도 별스럽지 않게 넘길 일이었지만 동서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인지 괜히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부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막상 친구가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왔더니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 없이 부부 단 둘이서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난 나이 들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유럽에서 예쁜 꽃집 하나 차리고. 너무 막연하지 않아? 아니, 결혼까지 했는데 아이도 없이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부모 형제 다 있는 한국 놔두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게. 그게 왜? 내 인생인데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 형제 눈치를 꼭 봐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순간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더니 작은 소리로 어머니 말씀이 맞네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설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언제나 똑 부러지는 모습이 좋아 만났는데 막상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신과 다른 것 같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이고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부족해 보인다나요? 저는 제가 아이를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낳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갑자기 제게 너무 감정적이랍니다. 남자친구는 언제나 다정하고 기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가족 중심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자신은 굉장히 가정적인 편이랍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과 자신의 부모님, 형제를 절대 배제할 수 없다네요. 부모님, 형제? 그건 자기 식구들이고 배우자와는 다른 거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라니? 그것도 당연히 배우자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점이 나랑 다르다는 거야. 나는 무조건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아들. 나이 들어서도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든든하지. 오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아들 타령을 하고 있어? 순간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이미 자신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제가 함께 노력해준다면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네요. 사랑만 있으면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순간 몸에 소름이 바짝 솟았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동서가 말한 대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헤어졌으면 한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실체까지 적나라하게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대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끌어간다는 건 어쩐지 무의미해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는지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잠시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설마 이런 일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흥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거든요. 제 진심에도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조금 버거운 건지 많이 지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잠시 떨어져 있던 사이 남자친구가 그 회사 후배와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제게 걸리고 말았죠. 세상에 남자친구가 회사의 새파랗게 어린 후배와 카풀을 한다는데 그냥 참고만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처음 카풀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 후배의 SNS 계정을 알아뒀죠.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버젓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려뒀더라고요. 거기다 주변 지인들은 제 남자친구를 카풀 여자 후배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명백한 양다리였죠.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둘러댔지만 결국 그 여자 후배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자신도 요즘 너무 혼란스럽다며 힘들다고 하소연까지 해댔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어머니께서 알게 모르게 속상해 하셨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그런데 마침 후배를 우연히 보셨는데 너무 흡족해 하셨대요. 여러모로 좋은 배우자감이라면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마마보이가 어디 있답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에 2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다니요. 동서에게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죠.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글쎄,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희 회사 계정에 제가 진행한 행사 사진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며 집에까지 와 인사까지 하고 가길래 저는 진짜 제 며느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입으로 이제는 한 가족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며 매일같이 주변 내에 행사할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졸라대길래 주변 지인들까지 다 소개해주고 홍보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 며느리 될 아이니 좀 잘 봐달라 교회 지인들까지 소개해줬는데 이제와 단물만 쏙 빼먹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제 아들을 뻥 차버렸다네요. 도대체 이게 혼인빙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 글로 인해 회사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죠. 연애하는 동안 한 번씩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셨다면서 남자친구에게 한 번씩 유치원 행사와 교회 행사들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항상 남자친구가 좀 도와달라며 부탁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앞으로 예약해둔 행사들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 취소를 했다네요. 거기다 회사 계정도 모자라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올려서 벌써 다른 고객들이나 업체들에게도 글의 내용이 사실이냐 확인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취소라니. 저는 그 순간에도 이 상황이 현실이 맞나 싶었어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올린 글 내용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땐 언제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게 무슨 진상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만나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전화를 어머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죠. 회사 계정이며 홈페이지에 글 올리신 거 어머님 맞으세요? 도대체 오빠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에요. 바로 글 삭제해 주세요. 허, 사실이 아니야? 아니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와서 우리한테 인사까지 하고 가는데 네 말 좀 안 들었다고 멋대로 헤어지자고 해놓고 그게 혼인빙자가 아니면 뭐가 혼인빙자야? 제가 어머니께 받은 게 뭐가 있다고 혼인빙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 먼저시잖아요. 그래,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 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애가 남의 집에 와서 손님 행세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도 어쩜 가정교육을 저따위로 받았을까 싶어서 사실 결혼 안 하길 바랬지. 아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 착하고 순진한 애를 어떻게 꼬셔놨길래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은 거야? 아무튼 이대로 못 넘어가. 네가 내 아들 앞에 와서 사과할 때까지 글 내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장 와서 사과해. 이게 바로 동서가 말한 진짜 모습이었나 보더군요. 자기 아들들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저도 당한 게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가 아닌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저 좀 만나달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안 그래도 제게 금방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다네요. 그날 밤 저는 동서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그냥 합의 이혼 이런 게 목적이냐고요. 그러자 동서는 설마 그런 거였으면 지금까지 참고 살지도 않았답니다. 그 길로 저도 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동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내일부터 일도 없어서 한가할 텐데 조만간 유치원에 큰 행사가 하나 있으니 제게 맡기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됐든 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가 말한 큰 행사 날이 됐습니다. 바로 유치원 입학 설명회였어요. 유치원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설명회 한 번으로 그 해에 새로운 원생들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존의 원생들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확인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바로 그 중요한 행사에 유치원 전체 꽃장식을 제가 맡게 됐어요. 저는 원장 부부의 눈을 피해 일찌감치 꽃장식을 마치고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인 것처럼 제일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이벤트를 바로 앞에서 직관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이제 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초대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쓰며 행사 내내 학부모들을 안내하고 교사들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의 첫 순서를 원장이 아닌 이 유치원의 초대 원장이라 소개하면서 굳이 앞에 나와 인사를 하더군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초대 원장이라니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익숙한 아주 고상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무대 위에 올라와 특유의 다정한 말투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좋아 보이는 말들로 잔뜩 치장해 학부모들을 현혹시켰죠. 저는 이미 저 늙은 여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보니 그런 모습에 이제는 소름으로도 모자라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단하신 초대 원장님께서 내려가자 이 유치원의 진짜 원장인 동서가 무대 위에 올라왔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순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유치원의 진짜 입학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커다란 화면 위에 유치원 연역과 소개 동영상이 재생되자마자 학부모들과 앞에 서 있던 교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우리 유치원의 초대 원장님이신 고영심 여사님께서 지난 30년간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해드셨는지에 대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빨리 안 내려와?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자료만으로는 학부모님들도 믿기 힘드실 것 같아 직접 공장과 식자재 업체를 찾아가 뇌물을 주고 폐기 직전에 상품들을 받아오는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야,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너네 둘이 짠 거야? 다음은 교사분들과 유치원 내 직원분들이 봐주셔야 하는 자료인데요. 구와 지자체에 요청한 직원들 월급 명세서와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월급 명세서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동서가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3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설명의 자료로 만들어 발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늙은 여우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앞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은 모두 다 심한 소리를 뱉어내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동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비리들을 고발했어야 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나 걸려서 공개하게 된 걸 사과드린다며 그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언론에도 공개될 거고 형사고발도 한 상태라 법적으로도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 안내했죠.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강당에서 빠져나갈 때쯤 누가 연락을 했는지 잘나신 두 아드님이 유치원에 도착했더라고요. 얘들아, 저년들 잡아. 잡아서 아주 평생을 감방에서 콩밥 먹게 만들어야 돼. 감히 내가 평생 읽어온 유치원을 망가뜨려? 너희 둘 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동서가 폭로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 있던 못난이 두 형제에게 동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들 부모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화면에는 지금까지 초대 원장이 동서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유치원 관련된 일이었는데 급식 문제든 비용 문제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서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어디 감히 시부모에게 아는 척 토를 다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삼았고 동서가 한마디라도 싫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면 괘씸하다면서 감히 부모에게 덤비는 아내를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줄 것 같느냐는 말까지 하며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 정도는 쉽게 내칠 수 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녹취 파일들이 20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고 있었던 동서에게 불임이 아니냐며 다그치며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까지 간섭하는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저는 동서에게 이미 다 들은 이야기였는데도 막상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여보,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망신스럽게 이게 다 뭐야.
유치원 잘못되면 우리도 다 힘들어지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이랬어? 망신? 이 정도 가지고 망신?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받아. 이혼 서류랑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받았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도 상세히 적혀 있어. 뭐, 이혼? 당신 미쳤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이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될 테니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마침 교육청 공무원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원금 부당 취득 혐의로 감사 의뢰가 들어왔으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주어야 한다면서 고영심 원장을 찾았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초대 원장은 발버둥을 치며 자신이 원장이 아니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이름을 부르짖었죠. 하지만 아들들은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무섭기만 한지 뒤로 슬슬 물러났습니다. 초대 원장의 완벽한 공범인 아버지도 똑같았죠. 오냐오냐 뭐든지 다 해결해주며 키웠던 아들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는 외면한 채 저와 동서에게 매달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저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서도 그 집안은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지 오래였죠. 저와 동서는 당당히 유치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제 질문에 이미 횡령의 뇌물만으로도 죄가 넘쳐나 아마 이 유치원은 폐원 처리될 테니 그렇게 되면 동서는 어쨌든 자신도 묵인한 시간들이 있었으니 함께 처벌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랍니다. 이혼 확정 나면 한턱 과하게 쏠게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해요. 혹여나 동서지간이 될지도 몰랐던 저희 둘은 그때 이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절친이 되어서 가끔 여행도 같이 가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